MBC 100분 토론 이제 본방송은 끝났고 지금부터 유튜브 연장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에서 좀 못다한 이야기들 또 궁금했던 이야기들 본방송에서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여러 패널들의 의견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성우 의원께서 아마 처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언더찐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국민의힘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언더찐윤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의 세력이 힘이 있는 건지 뭐 실제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보기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국민의힘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정당이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이 구태화되어 버리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뭐냐 하면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본인이 봉사하고 국민들에게 뭔가 이익되게 하는 게 정치의 본연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리 욕심, 사리사욕, 명예 욕심, 특히나 이 욕심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욕심 여기에 침착돼 버리면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싫어해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싫죠.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지역구 관리하면 집중해 버립니다. 나란 일을 하러 국회에 온 게 아니라 자기 지역구에서 기득권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국회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고난만 누리기 위해서 밑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가려면 당권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당권을 잡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런 분들끼리 똘똘 뭉치면 됩니다. 똘똘 뭉쳐버리면 여기가 중심 세력이 되고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죠. 그 말씀하신 이후에 네.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권 내부에서도 그렇고 직접 얘기하신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한 60명 된다. TK도 있고 PK도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당 대표도 어느 정도 조율해서 세우고 뭐 주요 당직의 얼굴 마담으로 세우는 사람들을 올리지 자기네들은 드러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다만 이름은 안 나왔어요. 이름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화두를 던짐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그렇지 않은가 반성하고 경계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서도 타산지적 삼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 행사나 열심히 다니고 지역 민원만 해결하고 그러면서 계속 선수만 늘려가고 옳지 않죠. 지금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지금 지금 원내대표님, 전 원내대표님, 전의 대표님, 전의 원내대표님 국민의힘 안에서 소위 말하는 따르는 의원들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따르는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원내대표가 되면 대표가 되겠습니까? 간택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따르는 의원들이 많은 개파의 수장이 경쟁하는 건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따르는 의원이 없는데 무리해서 간택해버리면 안 좋죠. 그건 정상적인 민주주의 기능이 아니죠, 이미. 언더찐윤이라는 존재가 김상우 의원만 아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 네이밍을 이제 김상우 의원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명사처럼 이렇게 쓰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 원래 이제 친윤이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중심에 있는 사람들, 친윤이 있었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게 이제 한동훈 계가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게 윤석열이라는 권력의 핵심이 이제 제거된 거잖아요.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러면 원래대로는 다 해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분들이 그냥 존재를 하는데 막 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쌍권이라고 얘기했던 그때 당직을 장악했던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 이전에 이게 중간 맹주 같은 분들로 이렇게 막 흩어져서 가까운 그룹들로 이렇게 막 흩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전체로 보면 이해관계는 일치해요. 이해관계는 일치하는데 이분들이 보여주는 태도 중에서 재밌는 건 한동훈과 김문수에 대한 태도예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두려워해. 김문수는 싫어해.
뭐 이런 분들 이게 아마 이 쉽게 얘기하면 그 친윤분들이라는 그 틀 안에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인 것 같아요. 한동훈을 싫어하는 이유는 야, 저 되고 나면은 분명히 그 첫째는 그거예요. 제가 있는 것조차가 싫어. 왜? 제가 있으면 내가 옛날에 비상계엄 때 어떻게 했는지가 자꾸 상기가 돼. 그럼 그거 자꾸 잊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야 쟤는 저랬는데 너는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싫어. 그리고 제가 되면 세대 교체할 것 같아. 그럼 내 기득권 다 날아갈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운 거고 김문수 우리 전 후보에 대해서는 자통당 쪽 사람 아니었어? 저 사람 들어오면 혹시 자통당이나 뭐 우리공화당이나 이른바 자기들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는 사람들이 공천이나 이런 걸로 밀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걱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뭐 내 마음 갈 곳을 이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러면 우리를 대변하는 누군가를 세우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 야, 우리가 제일 다수파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치면 우리 당대표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장동혁 의원이 될지 나경원 의원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표자라면 그 안에서 가장 리더가 되고 의견을 이끌어가고 제시하고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대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은 절대 안 올라와요. 그게 문제인 거죠.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봐요. 제가 이제 김상욱 의원님한테 또 좀 반발하자면 저는 뭐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 생각하고 민주당 사람들은 공동체 이익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욕망하고 가치를 조화시키는 게 좋은 정치지 않습니까? 공동체 저기 하려면은 종교인 하시거나 사회 봉사를 해야죠. 정치는 권력을 획득해가지고 그걸 구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문제들은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분자화되고 작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권력을 가지려면 내가 오늘 양보하는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더 크게 힘도 가지고 있고 구현도 하겠다. 내 보수 가치를 하겠다라는 게 그게 또 자기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 그렇게 구현이 되는데 잘아지는 것이고 조금 제도적으로 보면은 저는 지금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른바 친한계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저는 사실 민주당이 되게 이제 당원권 강조하고 뻑하면 전당원 투표하고 이런 게 대의민주주의를 많이 형해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형해화하고 있다. 네. 국민의힘은 정반대인 거예요. 너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한 20, 30명이 뜻을 모으면은 50명 중에 반이니까 50명을 장악하고 그러면은 의총에서 이 정도가 되면은 50명, 60명 정도가만 모으면은 이 의총에서 비대위에 위임합시다. 라고 하면 비대위에서 그다음 우리 뭐 전국위원회 맞습니까? 전국위원회에다 올립시다. 라고 하면은 온라인 투표를 해가지고 전국위원회에서 한 70% 투표해서 70% 찬성하면은 휙휙휙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의원 여기는 이제 진짜 의원의 당이거든요.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지금 과거 민주당을 좀 섞어 놓을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론을 만드는 시스템을 조금 그 제도적인 걸 손보면은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뭐 언더진윤 같은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거 약간은 저는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하기 전에 차라리 그걸 해놓고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짧게만 주신 말씀드리면 뭐 권력을 얻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다. 저는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이고요. 권력을 왜 얻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할 수 없는 자는 권력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란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려고 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권력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 쓰려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합니다. 이건 정치하는 사람의 본질이어야 하고요. 스스로 물어봤을 때 권력을 잡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더 이상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치에 자신의 대한 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그걸 말씀드린 거니까요. 뭐. 이제 극과 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당원 주권주의 선언하고 난 다음에 당이 많이 바뀌었어요. 국회의원들이 당원들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고 다니는 거죠.
당원들 목소리를 내는 곳에 가가지고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자기 얘기를 거기서 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전에 정당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뭐 대의민주주의를 형해할 단계까지는 민주당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 한번 봐보십시오. 예측하라 그러면 저도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만큼 우리 당대표를 내 손으로 뽑는다고 하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대표가 당원들이 있는 데면 막 아무나 어느 곳이든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당의 소속감을 느끼고 그 소속감을 가지고 앞으로 당이 나가길 바랄 때 애정어린 비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 가치 얘기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남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우리 중도 지향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런 것부터 얘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당이 지향해야 될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우리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거 걱정하면서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을 되게 잘한다. 그럼 국민의힘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앞으로 더 세력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당원들한테 물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더 많은 당원들을 늘려가는 작업과 함께 당원들이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당원한테 선택권을 자꾸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원들이 수시로 국회의원들한테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더 많은 당원 주권주의가 실현이 돼야 지금 민주당처럼 상당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정착이 될 거고 민주당도 앞으로 뭐 저 국회의원 소환제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단계로 더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방금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네. 지금 이 당론이 결정되는 게 민주당도 뭐 그런 유사점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너무 과하게 의원들한테 권한이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혁신위 같은 데서 그 부분은 전 조금 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전당원 투표의 제도화라든지 이게 지금 김성환 선배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지점이죠. 저는 이게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당론이 한 20명이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20명이 목소리 같이 내고 근데 그 20명이 대개 같은 지역 출신의 형님 동생으로 다 이렇게 묶인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이 막 목소리 내서 뭐 저도 할 말 있습니다 해갖고 원래 이심전심으로 한쪽으로 몰고 가면 그러면 그냥 당론이 만들어지고 그 당론이 옳든 그르든 그것이 무슨 뭐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진짜 필요해요. 저희 당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김종혁 최고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지난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꺼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갔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온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시험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북한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중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외교 정책이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무슨 민생 소비 쿠폰 나눠주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약속한 대로 나눠주세요. 근데 앞으로 그 이전에 기본 시리즈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밀고 나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2달도 안 됐잖아요. 이제 초기니까 뭐 굉장히 그 시민들 눈치도 보고 여러 가지 뭐 그 지지도가 떨어질 행동들은 안 하시지만 조금 있으면 자신감이 붙으실 거란 말이야. 그럼 자신감이 붙고 청문회 다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중도 보수당이다. 저는 그 말은 안 믿습니다만 뭐 만약에 진짜로 민주당이 그렇게 된다면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근데 글쎄 그렇게 되면 그 민주당의 원래 지지자들이 가만히 계실까? 그것도 또 궁금해요. 민주당 안에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김상우 의원님. 저는 뭐 국민의힘도 경험해봤고 민주당도 경험해봤는데요. 그러니까요. 말씀 올렸던 것처럼 아까 그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관용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실 보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이런 포용력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보가 시대 정신을 고려한 창의적 혁신적 도전을 해서 성과를 낸다면 그걸 포용하면서 보수의 가치가 또 바뀌는 거예요.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의 원칙, 87년 헌법체제가 제가 80년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80년 민주화운동을 했던 주도 세력이 어디에 있느냐? 민주당에 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지금 보수다운 보수는 그래서 민주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중도 보수를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으로 보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아까 앵커멘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보가 지금 비어 있는 영역일 수 있어요. 자, 80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87년 헌법 체제, 87년 헌법 체제를 우리가 수호해야 한다. 그러면 80년대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이 보수주의자인 겁니다. 지금의 원칙을 지켜가 87년 헌법 체제를 지켜가는 분들이니까 여기에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 최고 가치로 보고 복지 사회 최고 가치로 보고 시장 경제의 원칙 지켜야 한다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수가 지켜야 될 원칙이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2025년 진보의 영역은 무엇인가? 2025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여기에 따른 혁신은 무엇인가? 이 영역이 지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보수당의 역할, 기능을 하고 있고 진보의 영역,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럼 국민의힘은 무엇인가? 지나간 버스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80년대 운동권들이 이제 87 체제를 이끌어 가지고 그래서 보수다라고 하면은 이건 그 주장대로라면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하고 별개로 그럼 그분들이 원래 쭉 보수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는 약간 논점 일탈인 것 같고요. 보수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윤 대통령 별개로 쭉 계속 쭉 보수였던 건데 그거 아닌 것 같고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실용적이고 중도 보수적 정책을 하면은 국힘이 이제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뭐 문 닫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치의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인데 예컨대 그 민주당에서 한 10여 년 전에 일본 자민당에 대한 걸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장기 집권에 대한 보고서를 쓴 적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일본 자민당은 당내당 개파 연합이 돼가지고 자민당에서 개파가 교체되는 것을 국민들은 이게 정권 교체에 버금가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식의 이제 구조적 변화가 있으면은 정말 국힘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런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또 한국이 이게 소선거구제하고 여러 가지 제도 설계, 정치 자금에 대한 설계 등이 양당제에 되게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힘이 못하고 어려운 거하고 별개로 국힘이 보수 역할을 못하니까 문 닫고 민주당이 진보도 하고 보수도 하는 뭐 한 1.5당 체제가 저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분 내로 짧게 끝낼게요.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가 10초만 말씀을 못해서 10초. 오케이, 보수 진보를 이제 진영으로 보시는 것이고 저는 기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 근데 이제 평론가.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로 과연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논점이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제가 삼성 출신 인사를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선생님이라고 하더라. 자긴 그거 얘기 듣고 충격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기업 총수가 대통령한테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책 읽고 난 다음에 사용했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 기업 운영 원리라든가 총수의 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의 설명은 이거예요. 삼성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해석을.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은 그동안에 대기업들은 다 국민의힘 편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번 보통 보수적이라고 보잖아요. 뭐 기업의 자유 얘기하고. 근데 박근혜 윤석열 정권 지나가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특히 그룹 오너들이 생각 바꾸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땐 너무 묵묵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거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얘기하고 좀 더 기업 쪽에 가깝게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 여론 주도력이나 이런 건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국민의힘에 등 돌리거나 실망하거나
또 민주당이 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더 훨씬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떻게 듣고 하실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동안 해오셨던 얘기들 보면 삼성이나 재벌 그룹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바뀔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얼마나 바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권력을 잡기까지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권력을 잡고 본인의 자신감이 넘쳐날 때 과연 어떻게 할지 그때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대북 정책이나 뭐 대중 정책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그 정강 정책 보면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이제 과거처럼 뭐 마르크스 레닌 살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노동의 성격도 달라졌고 자본의 성격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칼을 자르듯이 노동과 자본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우파냐 좌파냐도 과거 같은 잣대로는 잘 안 돼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20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민논객분들이 질문을 하나도 못 하셔가지고 하나만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분 드릴게요. 두 번째 줄에. 네.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논객 박정래입니다. 저는 김종혁 최고위원께 궁금한데요. 제가 일산의 백석동에서 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지지율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19%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제가 20대, 30대에 그리고 고향도 TK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들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 당들의 대선 후보를 찍었고 그런데 이후에 바뀐 것은 저는 제가 가진 가치나 뭐 저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 그리고 합법과 불법의 그 기준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뀌게 됐는데 지금도 사실은 계엄을 지나면서 그 선에 서 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불법에 그쪽에 서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저희 친척들 많단 말이죠. 그분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도 그리고 김재혁 그 최고위원 봐서도 그렇고 잘 그 훌륭한 한쪽 날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불법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을 정리를 하신다면 당장은 축소되는 뭐 소수 정당이 될 수는 있겠으나 지지율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분당.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 분당? 그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거는 계속 모두가 말씀하시는 게 정치적인 책임만 말씀하시거든요. 정치적인 책임만 말씀하시고 혁신위에서도 사과를 하느냐, 당원을 개정하느냐 이런 얘기는 정치적인 것뿐이지 불법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불법적인 것이 있다면 그건 사법 처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내란 특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어느 정도까지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저희가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제가 성함을 모르지만 우리 농객님 같은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대구에 있는 분들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고 광주에 있는 분들도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네. 자기가 어느 고향에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어느 당을 지지한다. 이거 좀 웃긴 건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 역시 유권자들이 탈피하셔야 될 거고 저희로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을 그 국민들한테 고하고 그다음에 변화해 나가려는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꼭 우리 당에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도 사실 과거에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화하고 바뀌는 거니까 꼭 지금 보이는 것이 완전한 지금의 질서가 영원히 갈 것은 아니니까 누가 더 열심히 바꿔 나가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승패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본방송도 끝나고 이제 유튜브 연장전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수의 위기 그리고 보수의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혁신은 과연 될 것인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는 시민 농객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